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낳고 재취업에 성공을 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한다고 해서 자기 일에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웃겼었던 사람이에요. 임신, 출산,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해내면서 일까지 한단 말입니까? 욕심이지요. 남자들이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먼저 육아에 뛰어든 선배 엄마들이 진심으로 후배 엄마들을 위해서 했던 조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력 단절 10년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에게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여자라고 무시를 해대던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라는 게 좋았습니다. 손재주 좋아서 어디다 쓰냐는 말이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기는 했지만 손재주라도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손재주 하나 있으면 밥은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땐 제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줄 잘 모르긴 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것들이 다 평균보다 괜찮았거든요. 지점토를 가지고 놀아도 그랬고 그림을 그려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감각이 뛰었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물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인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 눈에는 제가 뭘 하던지 천재성을 지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집중을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손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잘해서 나중에 무엇을 시키면 좋겠냐고 저희 부모님의 고민도 나날이 늘어갔다고 하셨어요. 원래 자식이 어릴 땐 뭘 시켜도 잘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또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재능을 뽐내니까 무조건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우리 딸이 말이야, 손이 정말 야무지다니까. 세상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야무진지 몰라. 나중에 건축이나 있으면 좋겠다. 건축가 하면 이름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건축은 무슨 얼어 죽을 건축이에요. 그거 다 공구리 치고 힘들게 3D 노가다 뛰는 거 아니야? 설계만 척척하면 되지. 어차피 그 시공하는 건 전부 다 전문 인력들이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노가다판에서는 우리 딸 끼워주지도 않아. 아유, 설계만 하면 뭐해. 작업자들이 전부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거 아니요? 나는 우리 딸이 억센 아저씨들 사이에서 씨름하는 거 절대 반대야, 반대. 아니, 건축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 그래. 그림 딱딱 그려가지고 그대로 건물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자고로 말이야. 여자가 손이 예뻐야 하는 법이야. 고생한 티 안 나는 게 뭔지 알아? 손이야, 손. 집안일 많이 하고 굳은 일 많이 하면 여자는 이 손부터 망가져. 우리 딸은 손 곱게 곱게 키울 거야. 어디 가서 손 모델 해도 된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예쁘게만 키울 거라고. 어디 가서 건축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덜덜 말어. 아니, 여자가 손만 예뻐서 뭐 할 거야? 어차피 나중에 커서 시집 가면 말이야. 손이라는 건 다 부르트게 되어 있어. 시집살이 안 당하고 자기 능력 딱 보이려면은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게 왔다라니까. 그래서 건축가를 하라는 거야? 아, 내 딸이 책상에 앉아서 귀하게 컴퓨터만 두들겨도 모자랄 판에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흙먼지 뒤집어 쓰는 거 절대 못 보지.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신 게 제 나이 7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김칫국을 마셔도 사발로 드링킹을 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들기를 잘 한다고 한들 어디 중고등학생만큼 잘 했겠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꾸역꾸역 만든 것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으신 거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해보라고 시키셨지만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눈총을 보냈어요. 엄마는 그저 귀하게 키워서 시집 잘 보내서 평생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보통 주부들이 꿈꾸는 딸의 미래라나 뭐라나 본인이 집안일로 고생을 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었겠죠.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나중에 커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엄마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을 하셨냐면요. 어릴 적에 소꿉놀이 같은 걸 하면 제가 엄마 역할을 맡잖아요. 집에 와서도 그 여운이 남아서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엄마가 설거지를 할 때 나도 돕고 싶다고 옆에서 알짱거리면 큰 소리를 내셨었어요. 조그만한 게 벌써 집안일을 하겠다고 난리야. 넌 절대로 우리 집에서 설거지할 일 없으니까 저리 가서 책이나 읽고 있어. 제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도 저희 엄마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제 방을 청소하는 것까지는 엄마가 말리지 못하셨지만 그 외에 집안일을 하는 건 싫어하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빨래 좀 하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가 이런 것도 못하는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사춘기의 시절에 조금 예민한 그 마음으로 엄마한테 슬쩍 대들었죠. 사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딸이 허드렛 일 하는 것이 싫어서 엄마가 손수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반항심이 들었을까요? 엄마는 내가 바본 줄 알아? 빨래는 어차피 세탁기가 다 해주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못하게 하는 거야 대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돕고 싶다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집안일 할 바엔 책이라도 한 줄 더 읽어라. 우리 귀한 딸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엄마 눈에나 귀하지. 엄마도 할머니 눈엔 귀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 나도 어차피 시집가면 다 해야 하는 일이라니까. 엄마도 맨날 맨날 하고 있잖아. 그니까 나도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치고 좀 하자. 나도 하루 종일 엄마가 집안일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다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아이고, 손대지 말라니까. 엄마 살리면 네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도 할 생각하지 말어. 도움이 쓸 수 있는 집안에 시집가면 장땡 아니니? 너는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웃었어요. 우리 엄마는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제가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시집살이를 당했던 기억이 끔찍했던 것인지 친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 크고 나서야 지나가는 말로 몇 번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째 손주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굳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장녀로 태어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정말 뼛속까지 아들바라기였다고 들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당연히 저도 존경하는 분이시고 제 아버지라는 것의 자부심도 어마어마하게 들 정도로 난 사람이었어요. 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셨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런 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야말로 건물을 막 짓던 시기라 3D 직종이 제일 많았고 또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자하던 시절이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기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기도 했지요. 아무튼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거의 국내 프로그래밍의 1세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말을 할 순 없지만 요즘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저희 아버지의 손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일반화된 프로그램들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시대에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하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유럽권에서 사셨던 것도 아니었지만 외국 기업에 취업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배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그런 마음으로 취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프로그램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회사를 다니시며 공부를 했고
선배들에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나중에는 결국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내에 회사를 하나 차려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버셨었죠. 인터넷이라는 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급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할 것도 없이 아버지께서는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유, 네 아빠가 돈을 긁어 모았으니 다행이었지. 만약에 네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이 없었으면 말이다. 평생 죽은 시어머니께 욕 들어먹을 뻔했지 뭐냐. 아, 내가 시집살이를 얼마나 당했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번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셨다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근데 왜 난 그런 걸 하나도 몰랐어? 일찌감치 돌아가셨으니까 넌 모를 수밖에 없지. 우리 어머님, 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다. 아들 사랑이 얼마나 극심하셨는지. 아들 눕는 곳에는 무조건 뜨끈한 불이 들어와야 한다고 연탄불을 매번 갈아 끼워놓고 하시는데 알람 시계가 따로 없었다니까. 아니, 아파트도 연탄 떼고 그랬어? 당연한 거 아니니? 보일러 들어온 게 뭐 얼마나 된다고. 연립 아파트 이런 데는 전부 연탄 떼다가 보일러로 바꾼 거지. 엄마는 친할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말을 하셨죠. 친할머니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다가 암투병으로 고꾸라지셨죠. 친할머니의 죽음에 엄마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셨대요. 손끝에 힘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아들 밥 잘 차려줘라 하고 떠나셨기 때문이었대요. 아무튼 그 뒤로도 아버지께서는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 다루는 프로그램 기술들을 가지고 후배를 육성했었고 후배들은 그런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하는 사자들이 판을 쳐서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익을 위해서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도 몸이 많이 상하게 되셨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컴퓨터에만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암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할아버지께서도 암 투병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암은 유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몸을 굴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나이가 10살일 때 회사 생활에서 손을 떼시고는 지분을 전부 팔아넘기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워낙 똑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드머니 자체를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으로 쏠쏠하게 이득을 챙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재산을 얼마나 들고 계신지 어떻게 불리시는지에 대한 걸 아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리저리 주워들은 것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분산 투자를 하셨는데 단기 주식과 장기 주식을 나눠서 가족의 노후까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의 나이에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 해외 기업 안에서도 핵심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국 결혼까지 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며느리가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우리 할머니요. 네 할머니가 맨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더 좋은 집안에 장가를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나 만나준 거라고 그랬다니까. 와, 엄마는 그런 얘기 다 들으면서도 아빠랑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응? 나라면 시집살이가 지독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 절로 들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만큼 네 아빠가 좋은데 어떻게 하겠니? 그런 시집살이쯤은 네 아빠 얼굴만 봐도 사르르 녹아버릴 정도로 사랑했는걸. 아유,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근데 할머니 암투병은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어? 너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발병했지? 나는 임신해서 태교도 해야 하고 출산 준비도 여유롭게 하고 싶고
임신 만끽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병수발 들어야 해서 얼마나 곤욕이었는지 몰라. 네가 또 뱃속에서 얌전히 있었는 줄 알아? 입덧은 얼마나 심하던지. 병원 냄새만 맡아도 역함이 확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임신을 한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들라고 시킬 수가 있어? 그러고 보면 할머니도 진짜 심보 고약하다.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본인 다 죽어간다면서 나를 엄청 못 살게 굴었지. 의사가 약만 잘 주면 괜찮다고 했는데도 꾀병에 엄살에 아유 아주 말도 못했다. 거기다가 본인이 암에 걸린 사실을 못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나만 보면 아주 이집듯이 잡아먹었어. 네가 일부러 암이라고 거짓말 친 거지 이러면서 말이야.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엄마가 친할머니 장례 치를 때 안 울었던 이유 알겠어. 거기다가 암 환자인 본인 고통 같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아니 나도 같이 아파보라고 난리였다. 아니 그 임신해서 배가 볼록 나온 며느리 머리털을 죄다 쥐어 뜯었다니까. 항암 치료하려고 몸에 주사를 연결하는데 그 바늘이 꽤 두꺼웠단 말이야. 그게 아프다고 내 머리를 쥐어놓고 아주 노칠했는데 나도 눈물이 찔끔 나더라니까. 엄마는 지금 와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이해가 갔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일부러 더 보란 듯이 친할머니 앞에서 저를 공주 대접하면서 키우셨대요. 우리 친할머니 배알이 뒤틀리라고요. 아들 타령하던 친할머니께 딸이 최고라고 일부러 속을 뒤집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으셨대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낳은 둘째가 바로 제 동생인데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에게는 최고의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이 최고다, 아들 타령을 하던 친할머니께서는 결국 아들 손주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마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다는 명분도 챙겼지만 친할머니께서는 그 울음소리 한 번을 듣지 못하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은근히 건축학과에 진학했으면 좋겠다고 꼬셨지만 저는 사실 건축 쪽에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 남동생이 건축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꽤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지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화기애애함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디자인과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말 웃긴 게 시각 디자인이던 뭐던 그림과 관련된 과에 진학을 하려면 미대 입시 시험을 봐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따로 실기미술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반 행정학과를 다니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 블로그에서 제가 그린 그림들을 올리곤 했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축제 때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책갈피라든지 편지지 같은 소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캐릭터 같은 걸 잘 그렸는데 그런 걸로 텀블러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었어요. 용돈벌이 치고는 꽤 쏠쏠했는데 한번 이걸로 세금 폭탄 맞은 뒤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무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탓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주가 많은 편이었던 것 치고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어디 자랑하기도 애매한 회사였습니다. 회사 생활은 평범했어요.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되었고 사내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충 맞장구를 쳐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러다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죠? 원래 인연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찾아오기 마련인가 봅니다. 제가 매번 회사 상사들을 씹으면서 회사 일이 재미없다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울부짖자 친구가 주선을 해준 자리였습니다. 매번 그렇게 재밌는 일을 울부짖으면 뭐해. 당장 이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소개팅이나 시켜줄 테니까 남자 만나. 세상에 남자 만나는 것만큼 재밌는 일도 없다니까. 너 내 취향 알지? 깔끔하고 매너 좋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해.
나 웬만해서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줄 알고 제대로 한번 성사시켜 봐라.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청결 상태 이런 걸 포함해서 말이나 행동에도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깔끔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까요. 취미 생활을 할 만큼의 여유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선을 무척이나 깔끔하게 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람들을 좋아했고요.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말은요,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저와 남편은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 두어 번을 더 만났고 서로에 대해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 일찍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일찍인지 아닌지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저는 30대 후반에나 결혼을 할 생각을 했기에 제 목표보다는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27살의 제 남동생이 무척이나 서운해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전만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매 간의 정이 꽤 끈끈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더더욱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생활에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를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늘 입에 달고 사시던 말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 분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자고로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여자가 자기 일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들 퇴근하고 돌아오면 꼭 저녁밥 차려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 든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침밥 챙기는 것도 까먹지 말어라. 여자는 말이야. 지아비를 그렇게 챙겨야 제도리를 다 하는 거야. 알겠어? 아유, 아침밥은 무슨 아침밥이야. 어머니, 나 살면서 아침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 것 같아서 아침밥 먹은 게 손에 꼽혀요. 내가 아침 안 먹는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그런 걸 시키고 그래?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 평생을 안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먹고 싶겠어요? 그건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시집살이가 시키고 싶은 거겠죠.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시어머니의 속을 긁어버리니깐 시어머니도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시겠다면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바로 그냥 시어머니의 아침밥 타령은 머나먼 곳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남편이 죽어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누굴 위해 차리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깔끔한 만큼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도 잘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서운해 하셨죠. 자기가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하냐 하시면서 가슴을 팡팡 치기도 했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며느리를 자기가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킬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발 마음을 곱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주 아들놈한테 서운해서 죽겠어. 내가 말이다. 집 편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누구 좋으라고 너한테 아침상 차리라고 시켰겠니? 안 그래?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참견하시는 건. 참견? 너 지금 나한테 참견이라는 말을 했니? 아이고 참, 세상 좋아졌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참견하네 마네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저는 엄마가 당한 시집살이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시집살이일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시어머니들은 왜 며느리만 보면 저럴까요?
아들을 빼앗겼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 걸까요? 저도 정말 다양한 시어머니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집살이에 시달릴 때마다 저는 저희 친정엄마께는 속상하실까봐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이라도 하고 있었으니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쓰잘데기 없이 호출하거나 하시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이라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 핑계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께서도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상황이라는 게 180도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제 나이 35살에 임신을 했는데 그때 시리도록 이상하게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뀐 태도 때문에 알게 되었죠. 정말 저희 친할머니께서 환생이라도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니까 누구보다 축하해야겠지? 그런데 그 뱃속의 아이는 성별이 뭐라 하더나?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무조건 아들 손주를 안고 싶다. 알겠느냐? 며느리가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삼신할매한테 기도 올려야 한다. 아들 첨지를 해달라고.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성별이라는 건 이미 내 씨로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삼신할매한테 기도하면 뭐 딸이 아들 되고 아들이 딸이 될까 봐? 그럴 리 없으니까 성별 알려줄 때까지 그냥 잠자코 계셔요. 아니 너는 누구 편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앉아있어? 자고로 장남을 낳아야 집안이 평안해지는 법이야. 아이 고루한 생각이야.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내 자식이니까 최고로 잘 키울 거야. 건강하게 낳으라고 기도를 해야지. 아이 무슨 쓰잘데기 없이 성별을 논해. 저는 우리 남편에게 몰래 엄지를 척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남편 무뚝뚝하고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정말 중요할 땐 꼭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도 엄마한테 이렇게 편을 들어주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트집을 다 참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모진 말을 들어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로 든든했고 제가 고른 남자이니만큼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저는 만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떡하니 당당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렁찬 우리 아들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지자 마치 저를 업고 다닐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제일 걱정 없이 먹고 자고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좋은 조리원에서 2주일간 푹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몸조리를 더 해야 하니까 차가운 물도 닿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 집에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날라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인 줄 몰랐다니까요. 어디 먹을 것만 해다 주셨겠어요. 밤마다 우러제끼는 신생아 보살피느라 힘들겠다고 하시면서 낮에 반찬 주러 오셨다가 저보고 낮잠이나 푹 자고 오라고 아이를 손수 다 봐주셨습니다. 아이,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되는데. 어머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내가 우리 손주 없는데 허리 아픈 게 대수냐? 가벼워서 아프지도 않다. 우량가로 태어나서 무게가 꽤 나갔는데도 어머님이 쉼없이 옆에 계셔주셨죠. 저는 너무 편하게 몸조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딱 3개월이 끝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온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깨어있을 때도 몸을 막 들썩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데 너무 놀라서 소아과에 갔더니 당장 큰 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소아응급실에 찾아가니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갓난 아이의 머리에 뭘 붙이기 시작하더니만 검사실에 들어가는데 보호자는 오면 안 된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에 걸친 검사 끝에
저희 아이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추적 검사를 시작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3개월이 지난 아이인데요. 온 몸이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말을 한 건지 시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제 뺨을 확 때리시는 겁니다. 저도 남편도 전부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라이 이년아, 어쩌자고 장남을 병신으로 낳았냐. 애를 낳아도 병신으로 낳았어. 앞으로는 애 건강에만 신경 써라. 그 보잘것없는 회사도 당장 그만둬.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 뺨을 치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속상한 건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요. 어디서 등신 병신을 낳아놓고 우리 집 대를 끊을 뻔해놓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너 속상하면 다야? 제 뺨 때린 거 당장 사과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제 뺨을 때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한테 사과를 하냐? 임신했을 때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녔길래 애가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어떻게 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앞으로는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 사과하시기 전엔 어머님 얼굴 안 봐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고 전현이 병신을 낳아놓고선 배가 불러지. 배가 불렀어.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하냐. 죽어도 안 해.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의 사과를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달래주며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약속도 없이 집이 불쑥 찾아와서는 문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이웃들에게 민폐가 갈까 문을 열면 저에게 삿대질에 욕을 하면서 신경질이나 부리고 가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요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친손주 얼굴을 안 보여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미친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신경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된 검사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약을 쓰면서부터 발작이라는 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에 한 번씩 비싼 뇌파 검사에 추적 검사에 대학병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의 외벌이였기 때문에 더욱 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말도 안 섞고 지냈기에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을 좀 했죠. 그렇게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머리 쪽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계 문제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소견이 나오게 되었고 아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 쪽 수술이라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수술 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활을 해야 했기에 아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려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째 되던 날 병원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응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의 운동신경도 많이 좋아졌고요. 2년 동안 발작도 한 번 없었으니까 완치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한 약을 쓰지 않아도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 아이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1년 뒤에 오시는 걸로 하죠. 처음이죠. 발병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검사가 잡힌 일은요. 맞아요. 아무리 덤이 길어도 3개월에 한 번은 꼭 와야 했는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남편은 병원 한복판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건강해졌어요. 더 이상 발작의 위험도 없었고요. 아이는 학교에도 잘 가고 학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스스로 하는 법을 전부 새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마음을 졸이던 시간도 사라지고 저는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생이 건축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온 거죠. 캐드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아르바이트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캐드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직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봉이 4천만 원 정도 된대요. 제가 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죠. 동생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렸으니 도면을 그리는 과제를 도와준 적도 있고 해서 자신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취직했어. 뭐 엄청 거창한 곳은 아니고 캐드 자격증 따잖아. 동생이 일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캐드 전문 인력으로 일을 하게 됐어. 정말? 와, 그거 정말이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이제 일하게 됐으니까 어머님께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동안 어머님께 사과도 받지 못했고 나 어머님 얼굴 보는 거 힘들어. 남편에게 그렇게 딱 잘라 말을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전한 듯 했습니다. 전 아직도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낫질 않았거든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애엄마를 그만 괴롭히라고 직격탄을 날린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뭔지 저를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전 당황스러웠고요. 그래, 취직을 했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아니 근데 내가 너를 괴롭혔다니? 나는 내가 시어머니로서 너에게 잔소리를 좀 했을 뿐인데 그게 괴롭힘이냐? 어머님께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곤욕인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은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그만둬 주세요. 집에 있어도 없는 척을 할 땐 언제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만 찾아오라더라.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야 쓰겠니?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법이지.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법이라니요. 내가 불쑥 찾아오는 걸 멈출 테니까 너는 나에게 용돈을 다오.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달라 이 말이야. 매달 뭐 30만 원 받으면서 이 노친 내가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매달 30만 원 드렸던 것도 감사한 줄 아셨어야죠. 저희도 없는 살림에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 거 힘들었어요. 그거야 네가 애 핑계대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 놀면서 우리 아들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너도 빨리 차례 아니겠냐?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남편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요? 에?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 10년 동안 손주한테 들어간 병원비부터 너네 가족들이 쓴 생활비 전부 우리 아들 외벌이에서 그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너 양심 안 챙기냐? 어머님, 뭐라고요? 그 돈이 전부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을 밖에서 나온 자식이겠어요? 그이랑 저랑 둘이 낳아서 키운 우리 아들이에요. 아니 우리 애가 아픈데 당연히 부모가 돈을 내야죠? 너 말 잘했다. 부모가 내야지 왜 우리 아들만 내냐고. 너도 책임이 있는데 너는 돈 안 벌지 않았냐? 여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금액은 싹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저희에게 매달 30만 원씩 받아가셨죠? 그럴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돈을 쥐어주셨다고요. 애 병원비 쓰라고요. 저희 부부 생활비 보태 쓰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천하태평이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당당해 보이는데 제 속만 부글부글 끓어댔죠. 하고 싶은 말은 천지 삐까리였는데 저도 개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없으니까 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쓱 보시더니 팔짱을 딱 끼시고는 당당하게 본인 잘못 없다 하시더라고요.
내 잘못이 뭐냐? 그래서 아무튼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 내가 우리 아들에게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데요? 저는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저희 아이 뒷바라지하는데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절대 못 드려요.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워놨는데 뭐 준다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회사 다니면서 우리 아들 전전긍긍 고생했을 때 모일폰으로 승차해서 들러붙어 있었던 게 누군데? 누가 지금 둘러붙어 있었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작 들러붙어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이라고요. 그이 지금 애 수술한 이후에 백수인 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냥 사정없이 폭탄을 던져버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눈만 끔뻑끔뻑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배꼽을 잡고 깔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헛기침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본색이라도 드러내듯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 보고 백수님만이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겨? 정신 나갔어? 아이 우리 아들이 무슨 백수야? 말 그대로예요. 그이 지금 백수라고요. 제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뭔데 피를 빨아먹었네 어쩌네 하면서 100만 원을 용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이 백수 된 지 자그마치 2년이 넘었어요. 사실 말 그대로였어요. 남편은 쭉 한 회사에 다니면서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이직을 꿈꿔왔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해서 섣불리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회사 일이 적성에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족만 생각하면서 버티던 우리 남편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하필 우리 아들의 머리 수술을 앞두고였어요. 우직하고 무뚝뚝하던 우리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겨우겨우 붙잡고 버티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어떻게든 버텨질 거야. 당신도 그만 애쓰고 조금 내려놔도 돼. 우리 아들 잘 버텨서 이겨내 줄 거야. 그니까 당신도 내려놓자. 회사 그만둬.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때문에 버티려 했어요. 아들 수술 이후에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반려를 하면서 남편과 회사 간의 꼴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아들이 머리 수술을 해서 회복을 할 단계까지 지켜보겠다고 휴직 신청을 한 건데 왜 반려를 하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고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배째라는 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그동안 누가 채우겠냐고 남편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대요. 남편은 그간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버텨왔는데 그 말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사표를 던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도 사람인데 당연히 한계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남편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직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말릴 이유가 없었어요. 쭉 힘들어 해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남편의 편에 서서 남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언제라도 돌아올 품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족의 온전한 형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집이라고 해서 금수저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도움을 꾸준히 주고 계셨기 때문에 걱정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퇴직금도 넉넉하게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정도의 자산이 일단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퇴직을 더 말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표를 내고 온 날 축하 파티까지 열었으니까요. 물론 이직 준비가 2년이나 걸릴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남편의 이직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희 가족의 통장 잔고 또한 점점 바닥을 드러나게 되었어요. 다행인 건 저희 아이의 건강 상태는 점점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남동생에게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고 남동생이 이리저리 자리를 알아보다가 도면을 그리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돈이라도 벌어야 숨통이라는 것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취직을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그러니까 지금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정말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네, 백수 된 지 무려 2년이나 됐다고요. 그니까 저한테 더 이상 무리인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니까요. 아이 참나. 일도 이제 시작해놓고 입이 참 가볍다. 우리 아들이야 다시 취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2년이나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될까요? 어머님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백수인 놈 데리고 못 살아요. 제가 데리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어머님한테 당할 만큼 당하고 살았어요. 어머님도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다고 그래. 나는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저 어머님한테 뺨 맞고 사과도 못 받았어요.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머님 뺨 때리기라도 해야겠어요? 용돈도 그래요. 없는 살림에 매달 30만 원씩 챙겼어요. 아들 백수인 거 알면 놀라실까 봐 비밀로 했고요. 그 30만 원이면 우리 아들 학원 하나를 더 보낼 수 있는 돈이에요. 저요 그거 다 포기하고 못된 시어머니 챙겼다고요. 뭐야? 뭐 어때? 지가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아주 조상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못됐다는 소리를 해? 네, 제가 못할 이유는 또 뭐예요? 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막말로 돈도 못 벌어는 백수 남편 데리고 살았고요. 아픈 아이까지 케어하면서 살았어요. 더 이상은 저도 못하겠네요. 어머님은 저한테 고마운 마음 하나도 없고 저 또한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요. 아픈 애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백수 아들은 어머님이 다시 데려가세요. 뭐야? 아니 지금 반품을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 아들 능력 좋은데 다시 취직하면 그만 아니냐? 어? 어떻게 데려가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못해요. 능력 좋아도 이 나이에 취업 못한다고요. 나이가 40 후반인데 뭔 취직을 하겠어요? 거 폐기 처분이나 안 당하면 그만이지. 저 더는 못 살아요. 제가 소리를 있는 힘껏 빽 하고 지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빈말로 뱉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질렀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을 했으니 그 뜻이 아마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제가 진짜 이혼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무릎을 냅다 꿇으셨어요. 얘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그게 뭔 말이냐. 애 아빠인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버린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폐기 처분이라니 그러면 안 된다. 어?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거지. 배려. 그래서 어머님은 저 배려해 주셨고요. 안 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모아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저 남편을 버릴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버리긴 왜 버리겠습니까? 시어머니 겁주려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이었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끝내 본인 잘못을 모를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타이밍에 구인구직을 하러 나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너 정말 일을 그만둔 게야? 아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너 정말 백수가 된 게 틀림없는 거야? 면목 없어요, 어머니. 저 일 그만둔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처가에서 지원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질질 눈물을 짜내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빌면서 잘못했다고 뺨이라도 한 대 치라고 난리를 치는데 남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시어머니께서 제 다리를 붙잡는데 남편이 놀란 얼굴을 하고 저를 보자 저는 그냥 윙크 한번 날려주었습니다. 대충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남편도 제 눈치 한번 쓱 보고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이혼할 겁니다. 백수인 남편 더는 못 데리고 살아요. 용돈을 어떻게 100만 원씩 어머님께 드리면서 백수 남편을 데리고 살아요? 이 백수놈 제가 책임 못 지니까 어머님이 지시라고요. 어머니께서 용돈을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아이고, 야 쫓겨나다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보물인 것도 못 알아보고 그간 세월 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미안하다, 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께서는 기겁을 하셨죠. 우리 아들이 이혼남 되는 것도 문제지만 손주를 빼앗기는 것도 안 될 일이라고 아주 그냥 눈물 콧물을 다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흰 종이를 가져와서 글자를 쓱쓱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의 행동을 울면서 지켜보셨죠. 저는 종이에 각서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집안일에 신경 안 쓰겠다. 두 번째로 집에 불쑥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잔소리하지 않겠다. 손찌검하지 않겠다. 아들 타령하지 않겠다 등등 쭉 쓰고 내밀었죠. 시어머니께 그 각서에 지장 찍을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지장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서 말을 얹으셨지만 무시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그 내용을 어기실 때마다 마지막 줄에 적어둔 약속을 어길 때마다 벌금 30만 원씩 낸다 라는 조항을 성실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그 마지막 줄을 못 보신 것 같아요. 벌금 30만 원이라는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내용을 어기실 때마다 제가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30만 원을 받아 챙겼거든요. 고증받은 각서를 들이밀면서 약속 안 지키면 아들놈 이혼남 된다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그 용돈들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조항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못 주신다고 배째라 하다가 아들놈 이혼남 만든다고 하니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물론 제 편에 서 있었고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30만 원씩 내놓으시는 시어머니, 이제는 정말 조심하게 얌전하게 지내시는 중입니다. 가끔 가다가 며느리가 저승사자보다 무섭다고 입을 쭉 내미시는데 이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가려고요. 저도 나름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한 일에 대한 앙금은 남아있지만 그건 살면서 천천히 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해버린다면 그것만큼 바람 빠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당해온 시간이 있는데 저도 그대로 갚아줄 순 없겠지만 우리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봐야 할 시간을 조금 더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부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여기 채널에 찾아오시는 사연자들 이야기를 쭉 훑어보니까 저처럼 인과응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시어머니께 제대로 본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지금은 제가 악착같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제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다가도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생각을 삼키시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가게 되면
시어머니께서도 버릇처럼 제 눈치를 살피시고 제 기분을 살펴주시겠죠.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만들 것이고요. 든든하게 남편이 저를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속이 조금 시원해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